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5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 역시 추가 관세 부과란 맞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해당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협상을 원하는 국가와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유연한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EU가 미국의 보복 조치 발표 전 상호 관세 면제라는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로포 제로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EU는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도 미국이 빠른 결정을 내주길 촉구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50% 추가 관세 부과 선포에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연일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중 관세는 104%로 증가해 중국 노출 비중이 높은 애플에게 퍼질 여파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의 대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증시가 선전하자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3.53% 급등한 97.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다라고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시현을 했습니다. 단 30분 만에 S&P의 시총이 4천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후에 백악관에서 가짜 뉴스다. 오히려 중국 쪽에는 50% 정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총이 20분 만에 3,600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마치 동전주처럼 시총이 움직였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장도 어제는 힘들게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고요.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은 6.6조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최저가 4조였고요. 대부분이 5조 원 안팎으로 예상을 좀 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나온 수치가 6.6조 원이기 때문에 예상치는 상회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는 잠시 후에 개장한 후에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뿐만 아니라 삼선에 대한 욕심도 내고 있나 봅니다. 삼선 시나리오 살펴보겠고요. 더불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XRP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11% 급락세를 맞이를 했는데 1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Zero to 1939 in 3 seconds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순식간에 전체주의적, 극우적 이념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점을 이 자동차 광고에서 나왔던 표현을 패러디해서 나왔던 블랙 코미디적인 정치 풍자라고 합니다. 일단 유럽에서 이 같은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풍자를 결합한 풍자 문구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자동차 성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히틀러, 나치를 독일에 빗대어서 말하는 정치적 풍자입니다. 원래 자동차 문구에서 이제 0에서 60초까지 3초 만에 가는 어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3초면 도달한다는 일반적인 자동차 가속력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을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0에서 1939년 이게 나치가 처음에 이제 도발했던 이제 시작된 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럽에선 이게 약간 어떤 잊지 못할 그런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했던 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극으로 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겉보기에는 0에서 1939년 그리고 3초라는 이 표현이 겉보기에는 성능을 표현하는 표현 같지만 실제 의미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순식간에 극으로 가는 이 속도를 얘기하는 사고방식이 파시즘으로 가는 요거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얘기하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표현을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머스크가 정치 행보를 비판하고 그가 상징하는 테크 권력이 사실은 극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경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로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어떤 기업인이 아니라 S 플랫폼, 인공지능, 우주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사실은 극으로 가는 정치 어떤 메시지를 발신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계속 극우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약간 경고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대중적인 어떤 정치 감수적인 회복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풍자 문구로 잠깐 한 줄에 이제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의식의 전환이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과 정치와 풍자의 사회적인 역할을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강제하는 예술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영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많은 걸 하고 있고 풍선이나 인형이나 전단지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장이라든가 어쨌든 외벽이라든가 그리고 머스크 사진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나 어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뭐 기타 유럽 전역에서도 이제 공공장소나 어쨌든 외벽이나 자동차 충전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문구를 좀 해석을 하면 1939년이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CEO가 0부터 1939년까지 이 극단주의적인 혹은 전체주의적인 이념으로 변하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변함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풍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풍자 열풍을 두고서는 단순한 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본다면 기업의 권력화나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또 유럽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경고로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적인 반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소비자 운동이나 아니면 유럽식 저항 운동들은 어떻게 변화를 좀 보이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운동으로 저항 운동이나 이렇게 이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윤리적인 소비자 운동으로 정치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은 걸로 유명한데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리적 소비가 이제 보편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서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소비가 이제 준화 중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테슬라 불매 운동이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자체가 아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선택 기준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펀드레이션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머니 이제 메가라든가 이런 식의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정치가 되고 지갑이 투표자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견제 프레임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전체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이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데 대한 반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구 트위터 같은 이런 SNS가 아닌
극우 메시지 전파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도 많고요. 검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동 통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 대한 디지털 DSA를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머스크 플랫폼에 대한 불매라든가 광고 철수 운동이라든가 확대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머스크가 요즘에는 약간 유화 정책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X에 대한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요구에 대한 요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운동도 많이 유럽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풍자와 예술을 무기로 한 유럽 특유의 약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아시아와 좀 다르게 유럽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서 유럽 시민사회의 특징은 시위를 예술로 바꾸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있고요. 런던에서는 스위트카라는 이런 광고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요. 베를린 테슬라 공장에서는 헬로우 테슬라라는 프로젝션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앨런 머스크의 머스크 거리 벽화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짜 테슬라 광고도 좀 하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게 좀 있고요. 마스크형 방향제라든가 저비용의 어떤 고충격 캠페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디지털로 이제 풍자 콘텐츠 AI의 어떤 패러디라든가 밈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간 현장 투사 어떤 예술 프로젝트라든가 NF라든가 요즘 이제 신세대들이 하는 이런 거라든가 블록체인 기반의 아트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권력 분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정치 운동 같은 가능성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SNS라든가 탈머스크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국경 없는 시민의 감식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테슬라 트래커 같은 그런 조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머스크 워치 같은 것들도 이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의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유럽은 이제 EU 같은 조직이 있다 보니까 연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니라 대륙 전체가 이슈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같이 일어나자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자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제 본 게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로 촉발돼서 유럽 시장에 있어서 어떤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반머스크 정서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President Third Term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엔 농담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이 정한 임기를 넘겨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진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어쩐지 뭔가 삼선에 대해서 욕심을 좀 네.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진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실까요? 일단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데 계속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본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무시하지 않고 거론을 합니다. 이 정도 단계까지 왔다는 건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상당히 뭔가 많이 발전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선거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이 상당히 약간 유의미하다고나 할까요? 상당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좀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이게 논의를 할 단계가 왔다는 거죠. 사실은 이 의도나 전략이나 가능성이 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권력자가 자주 쓰는 심리전이라든가 오버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삼선이라는 의기는 어떤 금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농담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진심처럼 결국에 지금은 대중에게 익숙해지는 약간 그런 전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는데 사실은 오버턴 윈도우라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됐고 한때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말도 되지는 않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전략으로 이제 트럼프 특유의 어떤 전략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층, 원래 이제 트럼프가 잘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층,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체제에 하는 약간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체제 불신을 하는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이 됐고요. 나는 미국 헌법이 아닌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라는 어떤 미국이 조종한다, 나만이 멈출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메시지를 반복하다 보니까 기존 제도에 대한 어떤 불신이 붕괴가 되고 트럼프 개인이 이꼬르 미국 정당성이라는 프레임이 다시 한 번 더 입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미국이 무너진다. 나 이꼬르 짐 이꼬르 국가라는 약간 이런 식의 뭔가가 또 형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구국의 영웅서사를 또 한 번 쓰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당선 후 헌법 무력화라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또 한 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트럼프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게 3선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의 제22조에 따르면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원 3분의 2 찬성이고 주의 4분의 3의 어떤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50개 주의, 38개 주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논의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 약간 근데 시나리오를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집권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잠깐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를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자신의 어떤 파트너들이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 제한을 러시아 푸틴의 같은 경우 헌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이제 권력 회전을 우회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잠깐 한번 쉬었다가 자신이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도 헌법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제를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도 보면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제를 임기를 초기화해서 다시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헌법 개정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정치적인 교란이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선 발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으로 봤을 땐 사실 불가능하지만 우회적으로 시도를 한다면 가능성이 점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있는 미국 정국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트럼프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었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 인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토요일 날 전국에서 그냥 50개 주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트럼프에 대한 여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우회 시도를 통해서 권력 연장을 실현하려는 실험이자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정국이 사실은 복합적이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를 보면 권력 집중이 되면서 제도에 정향을 하면서 헌정에 대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하나를 짚어보자면, 국방부나 법무부나 정보기관 수장을 전면 교체를 하면서 비상사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활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대 대통령 구도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실질적인 권력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집권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될 가능성은 약하지만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내부에 균열이 있으면서 뉴 트럼프피즘이죠. 트럼피즘이라고 이제 메카시즘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트럼피즘인데, 요게 부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성 부분이 있으면서 있고, 정통 보수즘이라죠. 이런 게 이제 린지 그레이엄이나 미트 롬피 계열이나 이런 게 분리가 되면서 반 트럼프즘이나 공화당이라든가 주지사 조직 연대 가능성이 있으면서 트럼프가 쫓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트럼프가 쫓겨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방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체계가 되면서 이제 헌정 수호보다는 선거 전략에 하면서 중간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면서 반격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시민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많은 게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복합적인 가능성이 있으면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향후에 트럼프의 발언 가능성보다 의도가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도 좀 있지만 트럼프의 어떤 발언은 헌법상 불가능하지만 그가 말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는 날 못 막는다라는 요거에 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트럼프는 사실 제도보다는 자기 권력이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위험하고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정당, 시민, 언론이 모두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좀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잘 방어해 주시길 저는 좀 바라는 따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어쨌든 여러 가지 관세 이런 제도들도 향후에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제도가 이제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삼선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는 야욕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026년에 있을 중간 선거 이때가 향후 이제 권력정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tariffs are a tax 보겠습니다. 관세는 세금이다라는 뜻인데 디지털 광고판으로 캐나다가 대미 외교 전술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캐나다가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직접적인 광고판을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길가나 아니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배너 광고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올리면 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무늘게 되는 건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국에 가까운 근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리쇼링이나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항의를 해라 트럼프에게. 그러면 관세를 낮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낮추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저는 아주 잘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 부담을 정면으로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짜게 된 거고요. 이 문구는 사실상 이제 관세의 실질적인 비덤의 주체를 미국 소비자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 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를 사실상 미국 산업의 보호 주체를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수입품의 가격 상승 이꼬로 그다음에 물가 상승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정말 요거를 실질 구매력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걸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캐나다는 이거를 디지털 광고판으로 공개함으로써 당신이 지불하는 물가 소비가 상승 그간의 이제 세금이다라는 프레임을 미국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프레임을 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의 세금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대중에게 감정을 직결하는 약간 감성 호소의 어떤 전략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텍스라는 단어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한 어떤 이런 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걸 전략적으로 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수라는 성향의 유권자일수록 세금에 대해서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략을 짜고 있고 캐나다는 관세를 어떤 세금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트럼프에게 어쨌든 조치라는 자유주의 언어로 바꿔서 소비자 착취로 전환시킨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전통적인 동맹국에서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공개 저항 심리를 또 하고 있는 약간 이런 심리에서 캐나다는 그동안의 어떤 조용하고 절제된 외교를 약간 양반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항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번 디지털 광고 스타일은 공격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스타일을 하는 이례적인 전술이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게 그동안 했던 거와 다르게 이제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의 어떤 내 여론조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선거 프레임에도 이게 하면 이제 아마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캐나다의 이번 캠페인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자 자국에게 하는 어떤 해롭다는 인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싸운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 장바구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그렇게 하면 이 이문을 유도하는 정치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제 분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참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키워드로 잡아주셨던 tariffs are a tax라는 그 문장 자체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트럼프식으로 봤을 때 권위주의적인 이 행태에 대해서 캐나다식으로 좀 반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서 두 나라가 디지털 공간에서 펼치는 어떻게 보면 저항이라고 부르죠. 이 레지스탕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두 나라의 관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책을 꾸려나가게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캐나다는 사실은 이제 이중 전략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관세 확대의 맞불 전략도 많이 하겠지만 여론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음모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국내 여론조를 많이 합니다. 캐나다가 이제 미국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중국 편을 든다. 외국 정부가 미국 성장에 개입하고 있다. 음모론적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애국심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캐나다에 종속되지 않는다. 관세는 우리 제조업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런 식의 많이 하다 보니까 캐나다도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관세가 이런 세금이다라는 시즌2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창의적으로 타겟팅된 관세를 많이 하고 있고요. 틱톡이나 X나 유튜브 쇼츠 같은 활용이나 밈 같은 걸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WTO나 이제 USMCA 같은 제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WTO가 이제 힘이 없지만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대미 수출이 다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관광을 가지 말자라든가 어떤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전도 많이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심리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미국들이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걸 하고 있어서 바이 캐나다 같은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지 말자, 불매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미국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직접적으로 반응하면 왜냐하면 국력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이제 미국이 조금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방식들이 어느 정도 먹힌다고 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관광산업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서 미국의 어떤 유권자들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설득을 하고 유권자들 표가 이런 것들이 하면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은 관세를 권위적인 통제로 상징을 하고 캐나다는 관세를 민주적인 레지스탕 타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딪힐 경우 오히려 저는 캐나다가 좀 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를 들고 무역 전쟁이 아닌 정신 전쟁으로 벌일 경우에 오히려 캐나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전쟁은 좀 재밌게 지켜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Zero Tariff Situation 보겠습니다. 일단 tariff가 관세인데 제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없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머스크가 EU와 미국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사실 건가요? EU는 우리나라보다는 사실은 관세가 좀 적은 20%지만 EU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머스크가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관세를 하자. 단순한 경제 제한이 아니라 머스크가 글로벌 무역 지형에 던진 약간 정치적 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가 미국과 자유무역지대 제한은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치적 메시지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에요. 사실 머스크는 그동안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력을 유지하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효율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강화하면서 무역의 갈등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머스크의 제안은 EU와 미국이 손잡으면서 관세를 없애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경 장벽이 아니라 머스크는 사실은 EU와 둘이 이제 관세를 없애면서 무역의 다리를 만들자라는 메시지고요. 이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자라는 그 전략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제적인 메시지인 것도 같습니다. 친서방 어떤 블록을 형성하면서 공급망의 재편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약간 이 유럽에서 약간 반감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건 전 세계의 어떤 미중 무역 전쟁의 공급망을 이탈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물류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규제에 대한 강화가 안보 중심에서 어쨌든 약간 경제 블록화를 형성한 이런 차원 흐름 속에서 EU와 미국이 아예 하나의 블록으로 움직이자라는 이런 제안인데 이게 지금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권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라든가 AI, 에너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정학적 공급망을 어떻든 그런 그 하나의 어쨌든 제로의 어떻든 자유무역지대를 하자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떤 경제 나토를 만들자는 이런 발상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FTA인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 레버리지의 어떤 확보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든가 탄소 어쨌든 국경세라든가 규제 완화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있고 무역을 열자면 나에게 대한 규제를 다시 해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하자면. 권한이 있다면 말입니다. 권한이 근데 사실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배치를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약간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머스크는 글로벌 산업의 플레이어서 규제가 아닌 블록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테슬라나 기가팩토리가 독일에 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EU나 미국의 축으로 이제 움직이길 원하고 있고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무역이나 민족주의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고 본인이 구구드가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힘을 좀 받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하고 있고 트럼프식 무역 민족주의에 대해서 견제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혼자 간다는 생각이 좀 강한데 관세가 무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본인은 협력하자, 규제를 줄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가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데 사실 이 발언은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라 글로벌 견제의 재배치에 대한 언어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관세를 없애자는 말이 사실은 이제 이게 제안일 뿐이지 사실은 어쨌든 힘이 있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좀 정치적 지정학적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좀 어쨌든 제안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희망 섞인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 네. 네, 우선은 머스크가 EU와 있어서는 무관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유럽 시장 안에서는 당연히 환호하는 목소리가 더 높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내걸고 있는 관세 정책이 20% 수준이기 때문에 혼선을 좀 빚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를 좀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머스크의 자유무역지대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현대 외교전을 좀 상징하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무역지대 발언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시나요? 성사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보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측면에서 약간 선점 가능성 때문에 선점을 하고자 하는 약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징성의 프레임의 선정에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사 중인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머스크가 이제 약간 이렇게 어쨌든 제안을 한 순간 EU와 미국의 경제 통합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외교 담론의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언론이 그러니까 싱크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왜냐하면 도지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도 자유무역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이미 머스크의 발언이 현실화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협정 부분에서는 이제 진입 가능성이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 자동차라든가 이제 배터리라든가 AI 부분에서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라는 부분이 자유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호 무관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국가적인 무역 관세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기술에 대해서는 경제 나토가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낮지만 주목해 볼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링크라든가 유럽에 있는 통신 인프라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미국과 EU 사이에 한 20% 정도 관세를 두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로 관세를 놓고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AI Avatar in Legal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있었던 법정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롬 듀왈드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전 고용주와 법정에서 이제 분쟁을 좀 벌이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사전에 녹화를 했던 AI 영상을 좀 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왔던 인물이 진짜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 AI를 통해 만들어진 아바타 모습이라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후 판사가 이에 대해서 질책을 좀 했고 이후에는 판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면서 불안감 때문에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어서 AI를 썼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사건을 일단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법정의 예절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디지털 기술과 이제 사법 충돌 더 나아가서는 이제 AI 시대의 신뢰와 이제 진실처럼 개념 자체가 이제 시험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제 진술사의 육성과 표정, 감정 이런 것들을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리인데 이분은 사실 AI처럼 사람처럼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는 건 네. 맞다고 생각해요. 고지를 하면 되는 것 같으세요? 저는 고지를 한다면 팩트를 기반으로 했을 땐 맞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이제 이분이 아닌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치만 본인을 닮은 AI니까 일단 저는 가능하지 않아요. 본인을 닮으면 괜찮다고 네. 보세요? 그러세요? 저는 근데 이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닌데 이분이 얘기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좀 더 법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런 걸 표현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진짜로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기술은 발달하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는 보조 기술인가 대리인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말더듬이 보안 도구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은 이를 진실성과 외양의 이제 괴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I를 썼느냐 문제가 아니라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 법적인 주체인가, 그리고 보조 수단에 불가능인가 하는 경계선이 아직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 영상의 언어가 제출에 대한 게 이제 심리 평가 등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논란이 기준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많은 이야기가 앞으로 대두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AI가 법정에서 어쨌든 신뢰를 훼손한다든가 반대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에게 이제 사전에 고지했다면 과연 이게 불안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가능한가? 이 부분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법정을 기만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이제 기만을 할 수 있느냐, 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이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전 고시 없이 가짜 얼굴을 사용했다는 부분도 어떻게 이제 해석해야 될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AI가 사기와 이제 기만의 도구를 악용할 위험도 있지만 장애와 표현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양면성도 동시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법정과 행정기관에서 디지털 아바타에 대한 사용 기준의 논의가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장애인과 이제 보조 기술에서의 AI 그리고 이제 증언과 디지털에서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이제 재설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법정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이제 진실성과 신뢰를 묻는 첫 시범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정에서도 AI를 사용하는 날이 머지않아 네, 네. 올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이제 법적인 부분들 네.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마련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제롬 듀알드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는 AI 시대에 있어서 시민권이랑 사법 절차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이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법정에서 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 좀 내려지게 될까요? 뭐 만약에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AI 사용을 이제 사전에 고지를 반드시 의무화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재판부에 이제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의도된 기만이 아니더라도 절차적 투명성으로 간주될 수가 있는데 AI 활용은 사실 가능하되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쓸 수는 있지만 투명하게 쓴다면 핵심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기술에 관한 건데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 영상을 음성 테스트, 디지털 합성은 가능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이제 여부도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 이게 이 사람 건지 아닌지 이 부분도 좀 따져야 될 것 같은, 이게 어느 정도 진위 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바타 디지털 대리 표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 좀 따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사실 불안장애로 자신을 대리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걸 법적 정체성을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인권이나 표현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아바타 진술권이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할 수 있을 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엄격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계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는 AI 산업이 어디까지 확장을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법적인 부분까지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애플 대중 관세 대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입품 54% 관세 부과에 따라서 애플이 지금 생산비가 크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에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에서 다 조립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비용을 증가를 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폰 6 프로 맥스가 지금 1,599달러인데 약 2,3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럼 이 점 대중국 관세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가게 될까요? 이미 애플은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애플이 사실은 이제 이게 중국에 있는 기지를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소용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대상으로 관세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이 많은 그 공장을 베트남 관세도 중국 못지않게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애플은 사실 2022년에 중국 의존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속화했는데, 그렇더라도 중국 관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도,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그나마 낮은 곳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애플은 이미 2022년 이후에 중국 의존도를 상당히 줄이고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는 그 전략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상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폭스콘의 공장을 아이폰 15의 일부를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상당수를 또 옮겼고요. 말레이시아로 상당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이미 약간 그 관세 전략의 일부를 해서 약간 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전략을 해서 이번에 그래도 이제 공장을 투자하겠다고 5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려를 또 받지 않을까라는 상당의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기 때 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 제품 라인의 분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테슬라단과 GM 등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 내 판매용을 사용한 것처럼 애플도 중국 내 생산과 중국 시장 전용과 인도, 베트남 생산 제품을 미국 수출용을 이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제 부품을 들어와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면세를 해달라 이런 부분의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모델 가격을 인상하고 보조품도 번들 제품을 병행하는 약간 이런 전략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격이 약간 다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정치 로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애플은 미국 내 미국 대표부라든가 백악관에 아이폰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창출한다라는 논리로 사실은 이제 관세 예외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자국 내 어쨌든 고용 및 기술 R&D에 강조할 필요가 있고 1기 때 한번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B2B 핵심 부품이라든가 리퍼피시 제품이라든가 특정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내 매출 감소 시 디지털 매출에 대한 이익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을 해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관세 위기를 공급망 지각 변동이라든가 제품의 리디자인으로 기회를 전환하는 이런 전략으로 해서 좀 위기를 돌파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애플의 대중 관세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는 물량을 좀 늘린다라는 기사 보도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키워드 6가지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암호화폐가 XRP가 단 하루 만에 11%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는 200일 지지선인 1.19달러를 하향 돌파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1.8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며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제로 추가, 즉 1달러 이하 재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급락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며 나타난 대규모 매도세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만에 13억 달러 이상의 청산이 발생하며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암호화폐 전반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XRP는 하락세 기형 패턴을 이탈하며 반등 신호가 무력화됐고 현재는 하락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1.95달러 저항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1.5달러와 1달러 지지선이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공매도 증가와 가격 하락 역시 XRP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인데요. 과거 수차례 위기를 견뎌낸 XRP지만 이번에는 기술적 지지선 상실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 겹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세가 유지될 경우 1달러 이하 하락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새벽 8만 달러 선을 내준 데 이어 오후 4시 기준 7만 4,599달러까지 떨어지며 7만 5천 달러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시작된 상승세 이후 약 5개월 만의 최저치인데요. 이더리움은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해 1,500달러 선까지 하락했으며 XRP와 도지코인, 솔라나, 라이트코인 등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불안을 키운 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는 관세 부과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트럼프는 농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도 크게 하락해 현재는 극단적 공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미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크립토 퀀트는 이번 하락이 2023년 1월 이후 최악의 약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온체인 분석가들은 아직 상승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시장의 구조적 전환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가운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다시 한번 낙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은 언제나 비트코인이다라는 짧지만 강한 발언을 통해 시장에 희망의 신호를 보냈는데요.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 기업 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인 그는 최근에도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인 22,048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해 현재까지 총 52만 8,185 비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시가 기준 약 406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발표 이후 10% 가까이 급락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74,70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현재는 77,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는 발언을 통해 비트코인의 독립성과 검열 저항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기적 가격 변동보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의 이 같은 메시지가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장 전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낙폭을 꽤 키운 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그 낙폭을 좀 만회를 했습니다.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고요. 변동성도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어제 우리 시장은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말 공포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저와 함께 또 개장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 사이드카가 또 매도가 걸렸다라는 점 또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5% 하락하며 또 마감을 했고요. 대부분 좀 파란불을 켜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이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들이 2조 원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기관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어제 시장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어저께 상당히 공포스러웠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시 한 13분 정도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라는 건 아마도 개인 투자자님들이 굉장히 공포에 좀 떨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장중에 반등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었고요. 계속해서 시장은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그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떨어진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포에 좀 찌들어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뭐 어느 정도의 뭐 이게 위로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코스피 기준에서 4%가 빠졌다면
주변국인 일본, 그리고 대만, 홍콩, 중국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하방경 직선,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현재 뭐 2,400포인트를 깨고 좀 내려온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도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나스닥 지수라든지 S&P 500 선물 지수도 빨간불로 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는 어저께 과대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데드캣 바운스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상승이 되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또 어디에 쏠리시냐면 이제 하락이 거의 끝난 건가? 하락이 끝나고 오늘 상승해주니까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가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4월 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4월 9일 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는 아직은 결단을 쉽게 내리지 마시고요. 4월 9일 상호 관세가 확실히 시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장이 떨어져서 약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어저께 제가 이제 새벽같이 계속 요즘에 새벽까지도 뉴스를 좀 체크를 하는데, 미국 시장 그렇게 튼튼하고 덩치가 큰 미국 시장도 어저께 상호 관세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CNBC발 나오면서 장중에 또 2% 올라갔다가 4% 떨어지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현재 굉장히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4월 9일 날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좀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투입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좀 바닥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있다 보니까 4월 9일이 또 본격 시행 날이잖아요. 이전까지 조금은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장 시작 전에 지금 종목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6조 6천억 원으로 나오면서 예상을 좀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잘 나온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괜찮게 갈 수 있을까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원래 이제 전문가들이나 전체적인 이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영업이익이 한 5조만 넘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조 6천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라는 거고, 원래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1분기에 바닥 찍고 이제 2분기부터 반등이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이 없어요.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선, 방산 뭐 이쪽에만 관심이 있을 뿐,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태세 변환을 하고 기초적인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때 우리는 반도체가 조금 뭐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6.6조 원이 나왔다라는 건 작년에가 한 6.7조 원 정도 나왔으니까 결국엔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조 1천억에서 6조 6천억으로 갑자기 이제 예상치 상회된 실적이 나온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은 갤럭시 S25의 판매 호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물건이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디램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수요자들이 디램을 시켜가지고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1분기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반영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오늘 시장이 개장돼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선물 지수라든지 올라가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오늘 지수가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로 좀 상승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 시작이 된다면 삼성전자 필두로 인해서 시장 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바고요. 반면에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D램,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가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게 맞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반대급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떨어지느냐라는 공식은 맞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삼성전자보다 좋았던 이유는 HBM이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HBM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 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나올 건지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을 참고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이렇게 호실적이 나옴으로써 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측가에서도 빨간불을 켜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엔비디아의 주가 반영까지도 좀 같이 동반될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반도체 투톱에서 빨간불을 켜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2%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1.9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패닉 장세가 펼쳐지면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지난주만 잘 버텨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4월 첫째 주의 변동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 초반 4% 넘게 급락하면서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점차 키워가면서 양지수 모두 5%대 넘게 급락 마감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 양 지수들이 회복에 나서줄지 이어서 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양지수 오늘은 모두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28% 상승해서요. 2,381.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26% 상승해서 6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2.2%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빨간불 모두 들어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특히나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개별 관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죠. 6조 6천억 원가량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0.15% 감소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점이 아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3.48% 상승하면서 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4.31% 상승해서 17만 1,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어제장에서 10% 가까운 폭락을 보여주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우호적인 반응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요. 게다가 어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HBM4 12단 양산과 함께 HBM4 2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HBM 시장 선점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주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2%대 상승하면서 32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도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요. 또 지난 금요일 미국장 비롯해서 오늘장까지 테슬라가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2%대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면서 이 점도 상승 재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1.29%대 상승해줬고요. 현대차도 1.34%대 오랜만에 빨간불 켜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6위부터 10위도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29%대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기아 1%대 소폭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현재 7.48%대 높은 폭으로 상승해 주면서 6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8%대 좀
밀리는 모습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까 오전에 들어왔던 소식으로 유상증자의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었고요. 또 4,026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수주했다라는 긍정적인 재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1위부터 5위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2.98% 상승해서요. 34만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힘을 강하게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에서 3%대가량 상승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제 하루에만 5% 안팎으로 주가가 밀리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또 HLB의 경우에는 2.35% 상승해주면서 5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있었던 HLB의 기업 설명회에서 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불발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기업에서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1.6%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6위부터 10위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 모두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는데요. 특히 삼천당 제약은 3.6%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18만 5,100원 선에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휴젤과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잘 갔었던 K뷰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오늘도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캠 바이오도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 지금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공포에 휩싸였다면 오늘은 좀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지금 3%, 4%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어제 17만 원을 깼었는데 지금 그 위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인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제에 비해서 우리 시장 좀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괜찮은 걸까요? 역시 우리 시장은 글로벌 대비해서 확실히 네. 좀 강하다라고 이제 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때 많이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일본보다도 더 떨어지고 대만보다도 더 떨어지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줄 때는 또 일본의 절반, 대만의 절반밖에 못 올라갔었던 그런 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5년도 넘어오고 나서는 요 정도의 키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수급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외국인들의 현재 현물 매도는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타이밍에서부터냐 2,5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안 가느냐부터 타이밍이지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세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약해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현재 모든 외국인들은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매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저께 기준에서는 유가도 떨어졌고요. 금도 떨어졌고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증시도 떨어졌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 캐시 말고는 외국인들이 도망갈 자금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키포인트를 어디서 봐야 되냐? 어저께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봤던 건 기관이 지수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이라든지 증시의 성적표가 가장 우수한 연기금이 어저께도 4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부근에서는 PER 기준에선 0.78배인가 0.75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오늘 만약에 시장이 더 올라갔지만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럼 연기금에서 현재 어떠한 종목들을 좀 몰아가느냐
본다면 특정 테마들을 몰아가지고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빠졌죠. 하이닉스 하루 만에 10%, 뭐 8%, 거의 20% 가까이 빠졌죠. 연기금 입장에서는 현재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해서 박앤사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반등이 들어올 때 어떠한 섹터가 가장 강할 것이냐라는 게 나중에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은 조선업종이 상당히 강합니다. 현대중공업 필두로 해가지고요. 뭐 현대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결국에는 조선 쪽에 대해서 무관세, 무풍지대도 있고 중국과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우리나라한테 조선 쪽의 업황이 계속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두 번째는 반도체가 또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시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시장을 좀 지켜주고 거기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건 조선업황이 다시 밑으로 따라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오늘같이 시장이 반등해줄 때 반도체와 조선이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공포에 질리지 말고 시장이 오히려 떨어져서 조선과 반도체주들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그때부터 충분히 담아가는 전략을 찾아가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좀 반등해준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과 반도체가 그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유상증자 규모가 굉장히 또 컸던 만큼 투심을 잃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축소하겠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3.6조였다가 지금 2조 4천억 정도로 줄였다라는 건 참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한화에서 비상장 쪽에 이제 투자 자금의 그 금액만 뺀 금액만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불식은 당신네들 지금 그 유산 상속세라든지 이런 거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불식시키겠다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움직임이고 계속해서 이제 뭐 조선과 제가 반도체만 말씀드렸지만 방산 쪽에서는 어쨌든 대장주가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유상증자의 이런 불식까지 좀 거쳐낸다면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현재 주가의 위치라는 걸 좀 봐야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물론 앞으로 뭐 지금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무기가 필요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많이 필요하다. 거기다 요즘에 뭐 수주 뉴스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에는 고가에서 잘못 사가지고 물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와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2023년도, 2022년도를 되짚어 보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외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현재 그런 주가들이 10분의 1 토막, 뭐 반 토막도 아니죠. 정말 10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이 돼 있는 상태를 본다면 현재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주가가 위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금 주가의 위치로 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보다는 다른 방산 쪽을 보는 게 주가 저평가가 돼 있는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한테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항상 화려한 종목들은요. 끝에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또 끝도 한도 없이 내려옵니다. 뭐 무조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좀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이런 피곤한 주식 트레이딩 방법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방산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7% 가까이 지금 상승하면서 조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있긴 한데 이거와 관련돼서 다른 뭐 저평가된 종목들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제 강하게 상승해줬던 그 종목들이 있는데요. 또 ABL 바이오가 바이오조 쪽으로 좀 좋은 호재가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바이오조 쪽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게 좀 좋은 뉴스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커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이랑 머크사의 기술 이전 뉴스 때문에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됐고 네. 그다음에 올해 초반에는 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올릭스가 뭐 일라일리랑 1조 가량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영국의 그 GS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랑 또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잘 뜯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건 총 3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계약금이라고 하는 선급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엔 ABL 바이오가 신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GSK에 납품을 하고 그 GSK가 임상 통과를 하든지 물건을 잘 팔면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이 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열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국의 그 제약사가 ABL 바이오의 신약 물질로 인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완제품에 대해서 매출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떼어주겠다라는 게 로열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국면, 3가지 계약을 다 합쳐가지고 어저께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저께 ABL 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로 올라가서 뭐 4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 계약이 나와서 4조를 바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임상 결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판매액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좀 어제와 다르게 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코스닥에서 2.2%인데요. 멘토님 어제와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급격하게 흥분을 하면 안 돼요. 예, 여기서 갑자기 또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말을 해서 뭐 시장을 흔들 수도 있고요. 시장이 흔들려서 우리 멘탈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식을 정말 오래 했고 정말 경험을 많이 했고 그냥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때만 생각을 하더라도요.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시장을 흔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을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흔드는 주체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언지가 나오고 어저께 가짜뉴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하기 때문에요. 아직은 오늘 반등한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되겠지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단 제가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협상 기간을 갖는다라든지 뭐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9일 날 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선 한 달간 유예를 둔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올라가면 또 올라간 대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해보고 4월 9일 상호관세가 정말로 도장이 꽝꽝 찍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주체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세로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의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락하고 나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다행히 오늘은 플러스권 지수 상으로는 켜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장했을 때 한 2%대 숫자 보이다가 지금은 1%대로 소폭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상태고요. 선물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었는데 매수 규모가 좀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특징적인 거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장중에 관세에 대한 뭐 언급이 뭐 루머다 아니다 말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래도 S&P 500 지수 일단 이 고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20%의 낙폭을 넘어설 경우 시장에서는 보통 기술적 반등 구간에 돌입을 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뭐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어제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많이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한 모습들 보여줬는데 일단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나서고 있다는 일부 소식이 시장에 기대감을 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에 좀 어느 정도 매몰된 공매도에 대한 청산 잔고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 수가 증가되면서 뭐 카지노주 그리고 무역 데이터가 이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주들 일부 이제 숫자가 1분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들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징적으로 섹터가 이 섹터가 제일 강하다라는 섹터가 좀 뭐 구분이 지어지는 않지만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을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언급드린 섹터 말고 또 주도주 기존 주도주였던 오늘 방산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주는 뭐 일단 수주 잔고가 워낙 탄탄하니까 낙폭 시마다 일단 이 수급의 유동성을 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또 우리가 뭐 일단 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섹터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은 4월에 상호관세 이제 정책 시행 이후에 법인세 감세를 일단 기다린다고 하면은 체질 개선에 대한 과도기로서 계속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느 정도 정책에서의 우리가 이 시기열을 좀 판단한다면은 지금의 시점은 사실 예측보다는 대응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바이더 딥에 돌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랑은 그래도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양시장이 어제 5% 넘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좀 견조하게 버텼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이긴 합니다만 모순적이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승으로 지수도 좀 튼 것 같긴 한데 어제 하락분이 거의 5%가 넘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지금 만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 먼데이에 대한 폭풍이 이게 진짜 지나간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지수의 이 영역이 어느 정도의 하락권인 것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바닥을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어렵죠. 돌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에서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좀 풍부하다. 현금성 비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성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보다는 현재 있는 주식 투자의 비중의 영역을 이제 비중을 줄이시지 말고 일단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서 유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포트폴리오의 이 어느 정도의 질적인 성장을 이번 시기에 좀 더 우리가 이 재정립을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인맥주라든가 그렇죠. 정책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단기적인 반등, 일단 이 대선이 6월 3일 날 우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영역으로의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바닥에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 이런 소테마 쪽으로 수급이 확산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충동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으로서 이번 시장을 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보다는 저는 그래도는 이 재무적인 평가를 좀 더 이번 시기에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번 시장의 대응 영역은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오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영역이다.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까지 하단이 열려 있는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단이 뚫려 있다 하더라도 펀더가 튼튼한 종목들, 실적 잘 뒷받침되어주는 종목들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은 이제 정치 테마나 인맥주, 정책주 위주로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자리나 저출산 관련해서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 주가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파생 그 상품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급반등으로서 이걸 메꾸고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해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그 제가 예상하는 것도 사실은 내일이나 모레 쪽에서 쇼커버링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 미국장의 영향으로 먼저 반등을 줬기 때문에 네. 영향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옵션 시장의 변동성보다는 포커스는 일단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포커스라든가 환율,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권 계엄 이슈 전에 환율이 1,450원 정도 이하였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1,400한 오늘 제가 70원까지 봤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안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제반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건데, 어찌 보면은 지금은 뭐 연기금에 일단 개입이 제가 봤을 때는 약 뭐 한 10% 정도의 개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차원으로 본다면, 예상했던 1,500선, 1,500원 선까지는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조금 이제 흐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환율 1,470원이 최선의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방향성을 좀 바꾼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중심으로서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반도체와 이제 조선방산이 시장을 끌어줘야 기존의 코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줘야 지수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완벽하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 LG전자 어떻게 실적도 네.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예상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은 또 이제 유중 발표도 또 수정 발표도 했기 때문에 조선, 방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시장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뭐 엔터주라든가 우리가 예상했던 화장품 카지노 업종들, 중국의 단체 관광객수 증가에 따라서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무풍지대로 열려 있는 이런 뭐 저희가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지 여부도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환율이 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1,470원은 안 넘었었는데 일단은 밤 사이에는 좀 터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1,467원 10전 수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일단은 켜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어 종목이 일단은 살아나줘야 그 뒤로 좀 끌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어제장에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먼저 확인할게요.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국전력 같은 내수 시장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전력도 그중에 하나였는데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는 한국전력을 가장 상위에서 좀 담아가고 있고요. 앞에 한화비전, 한화오션도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유증 규모 축소한 이슈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리합니다. 기관 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6.6조 원 정도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오게 됐는데 전략들은 잠시 후에 뒤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바도 워낙 실적 탄탄한 종목이었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실적이 잠정 실적이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출발은 외국인 1위 종목 한국전력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관세 패닉에 있어서 내수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어제 시장에는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라도 일단 관세 회피처로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 인상 효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차례 정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전기료를 직접 내는 사람이라서 저는 잘 이 피부로 많이 와닿기는 하지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더불어서 스프레드가 증가하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1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이 멀티플을 제가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퍼가 좀 저퍼인 종목들이 네. 오히려 탄탄한 이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라는 요소로 사실 수급이 조금 몰릴 수 있는 아까 이제 내수 증진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지만은 숨은 강자가 한국전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통상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가 한 3에서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전력의 수익성에 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최근 들어서 뭐 이 오펙 플러스가 이제 증산이라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이고 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사실 마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시너지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 종식이라든가 그래서 값싼 러시아유가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나 이런 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만발한다라고 하면은 유가에 대한 수혜주로서 저가에 대한 수혜주로서 한국전력이 일단 전에 고점이 한 25,000원에서 3만 원대 매물이 조금 많은데 일단 상단을 한 번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주로서 충분히 최근에 이 내수 증진으로서의 가능성들 저는 좀 더 높이 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전력 쪽도 좀 손이 안 가지만 그래도 관심을 계속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면서 일단은 말아 올렸고요. 0.67% 상승률 보이면서 흘러갑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담아갔던 삼바 보겠습니다. 고환율 효과도 있고 관세에 대해 있어서는 안전지대라는 평가를 좀 받게 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리포트도 최근 들어서 한 2-3개 정도 추가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OP가 거의 한 4천억 정도 숫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상태라서 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의약품은 또 생명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삼바는 추가적으로 관세 시장 속에서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처가 또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좋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좀 많은 쪽이 바이오주고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5공장이 이제 가동률을 올리면서 또 실적 기대감이 하반기로 갈수록 워낙에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 미국에서도 약가 인하 정책을 쓰면서 여기에 이제 이 관세를 매긴다, 바이오 쪽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어폐가 나올 수가 없는 이 구조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에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강세를 조금 그래도 나 홀로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좋은 또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첫 수주 성과도 2조 원대의 CDMO 계약을 맺으면서 순항폭을 보인 상황이고요. 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수주 잔고가 벌써 이제 1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에 이 시장에서 또 성과가 나오고 있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가 인하에 참 부합하는 흐름인데 이 작년 기준으로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의 FDA 신청 제일 많은 건수를 기록을 했다는 점도 우리가 자회사로서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연결적으로 부과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뭔가 약점을 그렇게 찾을래도 찾을 수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티가 올해 포워드로 한 뭐 50배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이 비싸다고 볼 수는 이 성장주 쪽에서 본다면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가동률 증가 측면으로 본다면은 그 30년까지 뭐 6공장, 7공장 너무 많이 우리가 캐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탑픽으로 가장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패시브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된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서 최고 우량주 쪽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어제네요. 어제 개파락으로 떨어졌던 그 부분을 아직까지 다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못 샀던 분들한테는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LG 엔솔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잠정 실적 나왔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OP가 3,747억 원, YOY 대비해서 13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았던 AMPC 제외한다 하더라도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LG 엔솔 자리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 구간 괜찮을까요? 그 이제 최근에 보니까 뭐 저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타겟, 워낙에 하락폭이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에는 또 자유롭다라는 의견도 그렇죠. 있었지만 막상 공매도가 시작하고 보니까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를 이 공매도 이 세력들이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이제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폭을 맞아요. 보인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바닥권에 돌입했다는 이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G 엔솔이 그래도는 이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 최근에 보니까는 미국의 이제 이 GM하고 합작 세 번째 법인이죠. 뭐 LTM 셀즈 3공장에서 지금 ESS 쪽으로 생산 라인을 이제 돌리면서 최근에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ESS의 대량 수주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는 비수기지만 2분기 ESS 전력에 대한 부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2분기로 돌아선다면은 충분히 캐즘에 대한 이 어느 정도의 방책으로 ESS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폭이 이 우리가 LG 에너지 엔솔하고 뭐 삼성 SDI 좀 후발주자지만 LG 에너지 중심으로서 수급이 좀 더 뭐 일단 바닥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차 전지 쪽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뭐 관련된 2차 전지에서 이 탑 10이 들어가 있는 뭐 ETF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LG 엔솔은 사실 하나의 단일 종목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와중에서 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ETF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탑라인 중심으로 10개 종목으로 좀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ETF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해본다면 저는 2차 전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언제 이 시점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될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힌트는 뭐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 뭐 일단 최근에 2월 달인가요? 뭐 38%나 증가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에 대한 이 유입이 충분히 마련이 된다면 내수 이제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 대한 자리를 저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순수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독일이 39%, 영국이 4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참 전략 세우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또 더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나올 때마다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AMPC 보조금 얻고 1분기 만에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정 실적 발표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로는 반도체입니다. 그래도 나름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개장하고 나서도 온디바이스 AI, HBM, 장비주들 움직임 좀 체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었겠죠. 일단 잠정 실적이 6.6조로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는데 전략들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테마 섹터 중에 하나기도 했고요. 특이점으로 보자면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일부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같이 띄게 됐다라는 부분도 특이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이고요. 사실 오늘 개장하자마자 조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수주 걱정은 없는 쪽. 그래서 코어 종목이 일단 자리를 좀 잡아주기까지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는 일단 꼽아봤고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예,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으니까 네. 반도체 먼저 이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반도체 사업 담당하는 DS 부분 영업이익 1조 안팎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서 실적의 성장은 갤럭시가 좀 많이 해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삼성향에 많이 포함되는 소재 장비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HBM 라인들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YC도 한 7%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삼성향 쪽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춘다면 최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재 쪽 단으로 본다면은 동진세미캠 같은 이 포토레지스트의 감광액 관련 매출, 삼성향 매출이 워낙에 많은데 밸류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좀 더 힘이 얻어서 반등의 기로로 강력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삼성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원익 예, 그룹주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 물량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있어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을 줬다라고 본다면은 1분기, 2분기 실적 사실 원익 IPS가 실적으로 본다면은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작년에도 없었지만은 삼성의 레거시 쪽에 많이 부진하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반등을 못한 쪽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익 IPS라든지 원익 QNC 정도를 일단 삼성향 시그널이 있는 그래도 수혜주로서 저희가 한번 주목해 보자. 근데 이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정에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빼놓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아무리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SKN 쪽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전공 쪽으로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서 이제 운용사들도 이제 ETF를 설정할 때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BM 쪽에서 본다면은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이제 이익단이 30% 정도 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납품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버프를 받지 않았나고 보지만 차트를 봤을 때는 워낙 단기간에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일단 HBM 라인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낮게 잡은 데에선 한 4조 정도, 그리고 보통 이제 증권가에서 잡았던 게 5조 안팎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6.6조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배경엔 일단은 갤럭시 S25 신작 효과도 일단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레거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건 공급단을 줄였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긍정적인 평가
평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중요하게 퀀텀 점프를 좀 할 수 있으려면 본격적인 수요 회복도 같이 일어나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현재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뭐 일단 이제 공급도 줄였고 그리고 원래 이제 공정이 이제 디램이라든가 낸드 공정도 공정을 한 단계 바꾸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공급단만 줄여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제 중국의 내수 증진의 일부 수혜는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이 SMIC가 전체적으로 중국을 커버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일부 수혜받은 게 삼성이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시계열 단으로 보면 뭐 1년이 될지 이게 2년이 될지 지금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커버를 한다면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 부분이라든가 일부에서 좀 어느 정도 공급 과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 길은 이제 이 레거시 쪽은 나중에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중국에 준다라고 하면은 HBM4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 이제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 보니까 고점에서 지금 한 10% 정도 그래도 저희가 62,000원 고점에서 지금 가격을 본다면은 네. 10% 이상대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룸은 있지만 그 이상까지 레벨에 대한 업을 하려면 빠르게 SK 하이닉스가 HBM4 샘플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아직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계속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에서 흐름을 본다면은 6만 원대 이상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는 아직까지는 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그 기준이 6만 원 선인데 요 이상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온 건 뚜렷하게 없는 상태고 그러면 투톱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2%대, SK하이닉스가 3%대 이렇게 상승불이 좀 켜져 있거든요. 한 1% 내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사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에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나 둘 중 안에 하나를 고르는 이제 얘기들이 엄마냐 아빠냐? 네, 그렇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빠가 조금 더 잘해 주셔가지고 좋아서 지금은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로? 한 표를 왜냐하면 네. SK 하이닉스 주가의 변동폭이 베타가 시장보다 워낙 큽니다. 그래서 수익률 내기가 그렇게 쉬운 구간은 SK하이닉스 쪽은 아닌데 그래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견고해질 수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 하면은 엔비디아의 주가와 동기화가 너무 많이 됐고 그 우산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강하게 열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 영향을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한 3%대 강세 보이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소폭이지만 조금 더 오름세 현재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형 AI 짧게 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AI 강국위원회 대표로서 있기 때문에 관련주 일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강세를 같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어제는 하락장임에도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선방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보면 특이점으로 AI 소프트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이 정책 테마주로서도 성격을 좀 띠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연속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께서 네. 너무 좋은 힌트 지브리라는 이제 그거 해보셨어요? 예, 제가 바로 그날 네. 해봤는데 너무 이게 충격적으로 제가 즐기고 있는 중독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무료로는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미용실에 가서 지브리 스타일로서도 이제 막 깎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보니까 챗GPT의 월 활성자 수가 3월에 5억 명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고 지난해 말부터 따지자면 벌써 2억 명이나 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지브리에 대한 역할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것만으로 시장이 더
뜨겁게 열기가 지속되기로는 사실은 좀 뭐 어렵죠. 부족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흐름들을 계기로 해서 오픈 AI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지금 1분기가 전 분기 대비해서도 30% 올랐다는 점. 그리고 어제 보니까 솔트룩스가 강하게 시세를 냈는데 AI의 강국이었던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23년도에는 한 15%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면은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0.5에서 뭐 0.3 정도 격차가 거의 없다는 모습들. 그것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 AI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미국 시장의 AI와 견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솔트루스는 이제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등재를 하면서 대변 이제 어느 정도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많이 이제 들려왔을 텐데 솔트룩스의 거대 원외 모델이 구버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나 관심이 많고 제가 구버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성능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오픈 AI와 챗GPT와 그렇게 뒤지지 않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 고점 라인을 보니까는 3만 원대 좀 중후반 정도인데 저는 이제 솔트룩스에 대한 주가 흐름도를 봤을 때는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하반기에 발견이라는 이제 AI를 이제 우리가 카카오 탭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와 이제 솔트루스를 중심으로 AI 상승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브리로 촉발한 AI 소프트웨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후장 이 흐름 어떻게 변하게 될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